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에. 노정열 씨, 예, 그 신분 상승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사실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그게 대한 욕구가 좀 많았었어요. 뭘로 상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되고 싶었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 잘 해갖고, 그리고 좋은 학교 가갖고, 나중에 출세도 좀 하고, 돈도 좀 잘 벌고. 그때 이제 산업공학과, 네. 공학도로서 잘 나가는 게 어디까지 잘 나가는 거였죠? 당시에 무슨 이공계 쪽에 대기업에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10대 기업에 예를 들면 무슨 이사급, 그죠? 네. 최도한. 아니면 공직으로 따지면 장차관급. 공직자 출신, 공직은 그렇고. 엔지니어 출신 장차관도 가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거나 아니면은 연구원이 되거나, 혹은 그 교수가 되거나, 하여튼 세속적인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야 나쁜 거겠습니까? 예. 사람이 그거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꺾인 적이 있어요, 그게. 꺾였죠. 그게 학생운동하고 그러면서, 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대사를 알게 되면서, 도대체 그렇게 내가 공부해갖고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 많은 영향을 그러니까 이 신분 상승 욕구에 대해서 열심히 사니까 대통령도 되더라. 라고 하는 박정희가 그런, 순기능을 했고요. 네.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그런 신분 상승의 욕구를 접게 된 것도 사실 박정희 같은 사람이었죠. 알고 보니까 저래 갖고는 나라를 자기 것으로 해버렸구나. 현대사를 이렇게 왜곡시켰구나. 네. 이런 걸 보고서 무작정 출세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얼마나 해악을 주는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지나치게 이게 좀 딜레마야. 나의 이익이랑 다른 거랑 부딪혔을 때 자꾸 나의 이익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꾸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해하세요, 이런 얘기? 이해하죠, 당연히. 예. 예. 뒤로 하지는 않고 옆으로는 하는데, 옆으로 하면 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정렬 씨도 실은 행정고시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행정고시 보는 게 출세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기자나 PD, 아나운서, 언론인이 되고 싶었는데, 비는 시간에 어쨌든 시험 삼아서 본 1차가 어떻게 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서 경력은 쌓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군요. 출세가 아니고, 나중에 제가 기자를 하더라도 공무원을 좀 하고 나면 시스템이라든가 그 행정 문화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기사를 쓰거나 보도를 하더라도 아주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본 그 수습 기간 동안이 좀 너무 답답해서 그냥 1년
15 수습 사무관 마치는 날로 그냥 바로 사표를 낸 거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정말 이건 내 체질이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들어갈 때는 이제 참조될까 해서 들어갔던 것이고 언론 활동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시사풍자 활동에 분명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가장 작은 단위부터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받았던 것이 분위기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15라는 단어 이거 혹시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단어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주사 이런 것은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등급이었는데. 근데 그걸 제가 수습이란 말이 뭐 사태를 수습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건 아마 우리말인 것 같고 시험 삼아 보직을 준다는 의미의 줄임말이 15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한자 어임 분명하고요. 네. 근데 행정학적으로는 일제 정도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서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박정희, 만화 박정희를 토대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태어나서 구미에 있는 보통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이 되겠다고 대구사범 그 어려운 데를 집안의 반대를 뚫고 하지만 셋째 형 박상희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서 합격하고 선생님이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때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그런 힘에 대한 동경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혈서까지 써서 만주에는 군관학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살 정도의 늦은 나이와 갖고는 입학이 불어될 것 이것을 극복하려고 혈서를 써서 만주에 있는 신문에까지 나는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늦다고 늦은 건 아니다. 자기의 혈서나 충성에 이런 게 있으면 재량을 발휘할 여지까지 만들고 인간적인 그 도전 정신 그리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육사 까지 가서 다시 한번 만주 그러니까 군관학교는 최우수 수석으로 졸업한 거죠. 12명의 조선인 출신들 그리고 모두 만주인 일본인 합쳐서 480명 중에서 1등을 했고 수석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본토에 있는 일본 육사 편입을 해서 졸업할 땐 역시 3등 졸업이니까 3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만주로 가서 그렇죠. 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독립운동과 맞서는 그런 만주 8군단의 소위로서 책무를 다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으로서는 급작스럽게 해방이 돼버린 거죠. 해방이 되는 바람에 한국의 장교가 자신에게는 족쇄가 돼서 그 우여곡절 그때 광복군으로 편입을 해서 돌아오는 귀향선을 타고 귀향대 폐잔병으로 돌아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근데 광복군 신분이었으니까 명분을 썼기 때문에 신분이었으니까 폐잔병은 아닌데 기분은 폐잔병이었겠죠. 그 본인은 그랬을 겁니다. 귀향 가는 기분으로 귀향을 했을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은 해방 이후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해방 이후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장교는 아닌 거고요. 해방을 했으니까 돌아왔을 때 그때 형님하고 이제 오가는 대화를 보면 바로 박상희 형님이 건준이라고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 땅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그렇죠? 인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 건준. 바로 박상희 그 친형님이 선산 지역의 간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경북인민위원회 밑에 선산인민위원회 간부 내정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박정희 전에 일본군 장교의 형이 경북인민위원회 간부로 활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때 경북인민위원회 명단을 보면 나중에 쌍용그룹 창업주였던 김성곤 재정부장. 전 공화당 재정부장. 거기서도 재정부장이었어요. 여기서도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선전부장으로 나중에 총살을 당하게 되는 황태성 전 신관의 간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때는요 대구는 그 동방의 모스크바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그런 동네였대요. 그 동네가. 대구가 그랬던 적이 있었고. 대구 경북이 대구가 그랬으니까 대구 영향권에 있었던 경북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워낙 피도 군인이고 걸어온 길이 세 군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한 번은 수석 두 번은 3등으로 졸업한 성적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29세 때 거의 다 20대 초반이 대부분 이건 한 3, 4살 어린 게 아니라 초반으로 따져도 7, 8살 어린 여기에 조선경비사관학교 요즘에 육사 전신이죠. 여기에 2기생으로 입교를 합니다. 다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국군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계급이 높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대요. 박정희가 나는 만주군도 다녀왔고 일본 육사도 했어. 거기서 각각 수석하고 3등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투 경험도 있고 난 장교란 말이야. 근데 니들은 새파랗고 말이지. 기껏해야 예를 들면 지리산 호랑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김종원, 이승만이 특히 아꼈던 그 김종원 같은 경우는 겨우 일본군 하사관 출신이거든요. 박정희가 보기에는 자기 밑이야라고 생각했겠군요. 그럼요. 네. 나이들도 전부 다 어리고 경력도 얼마 안 된 애들이 어떻게 줄을 잘 타갖고는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것을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용문이라던가 그 또 누굽니까? 백선엽. 좀 이따 이름 나옵니다만. 나오게 될. 네. 이렇게 해서 육사 3관왕, 즉 육군사관학교 3군데 다니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트리플 육사군요. 네. 참 대단한 이 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군인이 좋아서. 근데 이제 이때 저희가 유명한 46년 9월 총파업, 이게 미 군정이잖아요. 45년부터 네, 48년 정부 수립할 때까지.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조선 총독부가 다스리다가 해방되고 나서 독립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됐지만 미 군정 치하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미 군정에서도 제대로 된 이때 뭐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있었을까요? 미 군정 치하에서 대한민국 조선 인민들을 볼 때. 네. 당연히 이런 실생활에 대한 지원, 원조는 구사하고 탄압이 이어지니까 이때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등 이런 그 당신의 시민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좌익이든 또 독립을 지향했던 이런 세력들이 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이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네. 쌀을 달라는 파업, 또 임금 인상에 대한 파업, 민주인사 석방하라는 그런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10월 초에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른바 대구 폭동이라고 우리가 일각 역사에서 잘못 배웠던. 네. 폭동이란 말은 사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네네. 그건 미 군정에서 입장에서 볼 때만 폭동일 뿐이지 국민들로서는 일종의 시위 내지는 네. 어떤 표현이 가장 적합할까요? 항쟁, 봉기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10월 1일 날 파업에 대해서 군경이 유혈 진압을 하니까 이때 다시 또 군중 집회가 크게 일어나고 다시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음날 일반 노동자나 학생 시민들이 크게 합세해서 경찰 관사를 습격하게 되는. 네. 군정 입장에서는 폭동이나 혁명이라고 표현 안 하고 폭도가 맞군요. 네. 이 사이에 바로 박상이라는 박정희의 형님이 또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네. 구미 경찰서를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서장과 요즘으로 따지면 서원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일종의 해방구 아닌 해방구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네. 이때 충청도에서 지원 나온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서로 총격을 하게 되고 결국 도주하던 박상이 밀렸으니까 도주를 했겠죠. 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이 대구 폭동이라고 국사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불순분자들의 준동이라기보다는 미군정의 실패. 하니까 네. 그게 일반 기층민중들의 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맞겠죠. 미군정의 그 경제정책 실패, 특히 쌀값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이 어떤 대책을 세워지지 못하니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총 들고 그 경찰서를 총 들고 있는 그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런 비극적인 그 이후로 사실은 동방의 모스크바라는 대구의 그런 별명은 그 무색할 정도로 급격히 보수화되고 반공화되고. 네, 뭐 박정희가 그것은 정권이 잡게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개인 박정희에게는 바로 셋째 형 박상일 이런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같은 해 12월 14일 날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을 일본 육사 3등, 대한민국 육사 전신 경비학교 3등. 네. 아무튼 대단하네요. 똘똘했던. 예, 똘똘하고 뭐 군인으로서 능력이 뛰어난 거죠.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그냥 그렇게만 풀렸으면 되는데 사실은. 네. 돌이켜 보면 네. 굳이 쿠데타를 안 하더라도. 근데 춘천에서 바로, 네. 배치를 받는데요. 이때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재복 씨가 바로 경북 인민위원회 보안부장 출신이었습니다.
남로당 군사부 총책을 맡았다. 그래서 형님이 돌아가신 거 억울하지 않냐. 뭐 그야말로 불온 서적이었던, 요즘에도 최근까지도 불온 서적이었던 공산당 선언. 네. 막스가 공산주의에 관한 최초의 문전으로 만든, 엥겔스까지 포함해서 썼던 그런 책도 권하면서 형님의 원수를 갚자고 남로당에 입당해서 형님의 원수를 갚자, 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총책으로 맡아달라고 섭외를 한 거죠. 이제 박정희가 남로당 입장에서는 좌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빈농 출신에다가 친형인 박상희의 그 경찰의 총애에 맞아 습격받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비록 일제 앞잡이의 장교라는 경력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군 리더로서의 그런 훈련과 혹독한 군사문화는 몸에 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로당에서 보기에는 좋은 변신을 한다면 좋은 남로당의 군사 총책을 맡을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입당을 합니다. 그렇군요. 형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겠죠, 인간적으로. 글쎄요, 그런 거였을지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또 좌익이 잘 된다 싶어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변신, 예, 지난번에 우리 일부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1화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정희는 정말 적극적인 친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천황폐하께 혈서 썼고, 일본 육사에서 그 육사 장교가 일본인들한테도 봐라, 닭깎기 마사오는 조선징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일본 천황폐에 대한 충성심과 욕심이 이러니까 배워라고 할 정도로 지켜섰으니까 그 친일성과 그 출세성이야 뭐 증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사실 헌신작처럼 버리고 다시 또 일본, 그러니까 한국 육사의 조선 경비대 2기로 입교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서는 한편으로는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좀 복잡하긴 하네요. 상당히 고위직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숙군 작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예, 맞습니다. 네, 숙군 작업을 48년 제주 사사망쟁, 또 10월 19일에는 제주 북동 진압을 거부했던 여수 반란 사건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군대 내에 소위 좌익 빨갱이들을 숙청하겠다는 숙군 그 작업의 일환으로 바로 박정희 소령, 이때는 소령이 된 거죠, 진급을 해서. 그러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주로 보내서 공산 비적들 또는 게릴라들을 그렇게 표현한 빨치산들을 투벌하러 가야 되는데 이 병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군에서는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상이 불순한 자들을 가려서 사용을 시키기도 하고 강제로 예편시키기도 하고 그 감옥살이를 시키기도 하는데 거기에 박정희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군 입장에서는 네. 남로당에 입당을 한 사람이 소령으로 있으면 잘못하면 정말로 반란군의 수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수괴죠. 그렇죠. 네. 당시에 영관급이라는 게 꼭 장군만 높은 게 아니라 워낙 지금의 8, 90이 이쯤에는 나중에 또 계속 나가겠지만 3, 40대들이 아주 핵심을 장악했던 젊은 피들이 장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6살짜리, 40살짜리 뭐 김종필도 그랬고 정일군도 그랬지만 아니 그때는요 금방 소령에서 중령 대령 장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20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사단장급들이 30 안 된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사단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지요. 예. 사단도 별로 없었지만 연대장들이, 그러니까 대령들, 중령 대령들 다 20대였어요. 그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요. 네. 김홍일처럼 중국군의 경력도 있고 그리고 한국군에서도 베테랑이었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문 케이스였고요. 20대들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만주군이나 이런 데서 그 하사관으로 있었거나 아니면은 위관급인데 그것도 전투병가가 아니에요. 왜 식민지 조선의 백성에게 그걸 줬을 리가 없죠. 웬만하면 전투병가 줄 수 없죠. 쟤들이 총 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초대 사령관이었던 최병덕 장군. 네, 초대 사령관이 아니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사무총장이었던 이 사람의 계급도 별 2개였어요. 별 4개는 나중에 나오는 거고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최고의 별 계급이나 2개고 행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계급 인플레가 없었고 별 2개였는데 이 사람은 일제 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병기 하여튼 전투병가가 아니었어요. 전투병가의 장교가 아니 그럴 것이
당시에 보통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네.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대구 사범에 들어가는 것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범학으로 따지면 경성, 평양, 대구니까 얼마나 어렸던 시절이고 보통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유지로 활동할 정도니까 얼마나 학력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이었습니까? 네. 당연히 대단한 계급이었고 대단한 유학생 신분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군인 유학생 신분이었던 거죠. 네. 그걸 또 이 사람 머릿속엔 당연히 엘리트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게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 제대로 된 전투를 지휘해보지 않았던 자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전쟁을 지휘했으니 얼마나 아이고. 중구난방 밀렸죠, 그래서 초반에. 예. 아무튼 이런 와중에 숙군 때 박정희는 걸려들어서 예. 색출이 된 거죠. 예. 여기 보면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충무로 입구에 서울 헌병대에서 구타를 당하면서 김창룡 대위 이 사람이 또 일본 관동군 헌병대 출신인데 해방되고 나서는 육군 헌병대 장교로 그러니까 이게 헌병 하사관 출신이에요. 예. 김창룡이 일본 헌병 하사관 출신이었는데 오장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하사관이거든요. 예. 거기 출신인데 지금 그래서 악질 친일파였는데 반공으로 돌아서 갖고는 육군 헌병대 장교로서 그렇죠. 예. 예. 취조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지금도 무서웠지만 이 당시에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진짜 목숨을 건 남로당 입당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원수를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이제 김안일 특무과장이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 조금의 개선의 정의나 이런 걸 감형이라도 당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부는 것이 낫다 그랬더니 네. 역시 이때 이제 박정희 특유의 기질이 발휘가 되는 거죠. 예. 동료와 조직의 명단 박정희 리스트를 요즘에는 성한종 리스트가 유명하지만 네. 이 수사팀에게 아주 혁혁한 도움이 되는 이 남로당 조직 세포들을 당시의 표현대로 줄줄이 써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받고 이렇게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과장님께서 박소령과 함께 백선엽 정부국장 당시에 백선엽 장군이 정부국장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군영 아마 사유서를 작성해 보자라고. 네, 그 당시에 아마 계급도 장군이 아니었고 예, 중령쯤 됐겠죠. 중령이나 하여튼 영관급이었는데 백선엽은 선배였죠. 예. 만주군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백선엽에게 구명을 요청하게 되죠. 살려달라고. 네. 예. 이렇게까지 협조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중간에 원용적 여단장이라고 예. 춘천에서 8연대 연대장으로 모셨다는 얘기 그리고 여순반란 때 남로당 조직표를 다 내놓겠다고 서약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박정희 소령이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살려달라고 구명을 하게 되고 당시 백선엽 국장이 재판장이었던 김한룡 중령에게 박정희 소령을 살려달라는 전화를 걸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 군사 재판장이었던 김한룡 중령은 펄쩍 뛰지만 이때 백선엽 정보국장이 뿌락질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남로당 조직표를 통째로 털어넘길 정도로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해라는 의미로 이 당시에 백선엽 정보국장도 지금까지 내온 대로 대한민국 국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엘리트였고 유명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 김한룡 중령이 요 구명 전화에 굴복을 해서 사형이었던 구형이 되었던 박정희 이 피의자를 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일단은 예, 그런 다음에 점차 동료를 배반한 대가로 형 살다가 형 집행정지 나중에는 석방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 역시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제공한 대가가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대강 협조하면 되는데 뿌리까지 협조한 거예요. 예. 완전히 다시는 안 보겠다. 걔네들.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이고서라도 난 살아남겠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를 전부 다 술술 불었다는. 예. 오히려 그 리스트를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 정도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부를 줄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 박정희의 캐릭터, 심지가 굳은 인물이다. 그리고 의리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을 때만. 그렇죠. 네. 네. 자식의 일획을 위해서만 심지고 든 것이죠. 그렇죠. 가끔 목숨을 걸고 나중에 나올 쿠데타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은 뭐 혈서를 써가지고 황국 신민으로서의 그렇게 충성을 다할 정도니까 피 조금 보는 거야 뭐 얼마나 세 발의 피였겠습니까? 그 형 박상희와의 그 인맥 덕분에 남로당에 가입한 것도 있을 테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인적 구성으로 많이 겹쳤을 텐데 네. 그 모든 인맥을 불었다는 것은 형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든가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선배들한테 받은 은혜, 정 이런 거 우정, 우위, 사상 이런 것을 신념 이런 건 모두 버린다는 거잖아요. 극적인 전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전향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배신이죠. 왜냐하면 전향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전향하면 되는 건데 나 반성하겠다. 나 새 사람 되겠다라는 건 전향인데 거기에 배신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동료를 팔았다는 겁니다. 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형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만이라도 대를 이어서 그 공목 고령 박 씨의 네. 혈통을 세우고 싶었을까요? 인간이니까 살고는 시켰겠지만 그렇게 돌이켜보면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우리가 윤봉길 목숨을 바쳐서 일제 한가다 끝까지 형장이 있을래 사라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하면 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고 출세를 위해서는 형님이 죽었던 그곳에 원수를 갖겠다고 가입한 그 대한민국 육군 소령이 다시 또 전체 리스트를 팔아넘기는. 네. 야, 진짜. 그래서 여기에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동그라미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네, 박정희 인생의 전향, 가로 열고 배신, 가로 닫고의 아이콘. 네. 7.18에서 다시 그 대한민국의 독립된 나라의 그런 군인으로서 거기에 남도당원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로서 그러네. 다시 사회주의에서 그 반공주의자로 극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전향의 아이콘이다. 국가 그건 통한다는 그 실존적 예에 아주 적합하신 분이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군복을 벗고 소령직 파면이죠, 당연히. 파면이죠. 예, 석방은 됐지만 네. 급료도 몰수당하고 그야말로 빈털터리이고 뭐 동거했던 여인과 또 도망을 하죠. 예, 네. 도망을 갈고 좌익 연루와 결혼 전력이 이미 김호남 여사랑 있었던 것도 알고 그래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개인 사적으로도 예. 기혼남이라는 걸 숨기고서 당시 그 엘리트 여대생과 살림을 차렸는데 그 여대생이 이 사람 유부남 아니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빨갱이네. 그래서 전력이 있었다는. 네.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때 역시 또 구해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백선엽 선배입니다. 아하, 네. 이제 할 일 없는 거 아니까 네. 이 백선엽 국장이 정식 급료는 없지만 정부과에서 기밀비 일부를 떼고 미국 군용품이라는 시레이션을 팔아서 박정희 급료를 마련해줬으니까 사실은 백선엽은 박정희에 있어서는 목숨도 구해줬지만 그 빈털터리일 때 일자리 주고 월급까지 챙겨준 사람이니까 사실은 끝까지 대접해주는 게 맞아요. 정일권처럼. 와, C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사실 레이션이라는 것은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원재료 있잖아요. 예. 원재료를 A레이션이라고 하고 식재료 말이죠. 그리고 B레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C레이션은 바로 뚜껑 따서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미군 전투 식량을 얘기하는 건데 먹을 게 변변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PX를 통해서 또 미군의 부대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이 레이션은 정말 대단한 메리트가 있었던 거였어요. 이거는 내용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비스켓, 초콜릿, 음식 이런 것뿐 있는 게 아니라 커피도 있었고 설탕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깡통 있잖아요. 네. 깡통은 펴갖고 집을 지은 데도 쓰고 아주 용도가 다양도로 쓸 수 있는. 아유, 우리가 여기서 뭐 욕할 때 이런 시레이션하고 일부 욕하는 분들이 잘못된 얘기군요. 아, 그럼요. 이렇게 좋은 시레이션 이래야 되는군요. 그럼요. 대단한 그런 옳지 않은 시츄에이션입니다. 네. 하여튼 당연히 정일권 총리가 대통령 빼놓고 모든 것을 이루다가 천수를 하듯이 백선엽 그 선배도 박통 집권 기간 내내 여러 나라 대사를 두루 역임하고 장관, 그다음에 공기업체 사장 자리로 보훈에 응답을 합니다. 요거는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챙겨준 사람은 이런 것만 보고 또 의리가 있다고 하겠군요. 네, 그럼요. 뭐 의리가 별겁니까? 정일권, 백선엽 자신을 챙겨줬었던 가장 그 보잘것 없었던 시절에 자신을 챙겨줬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왜 이리 뭐 이런 거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문관으로 복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때 바로 육사 8기 중에서 25등 안에 선발된 졸업생들이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들르게 됩니다. 네. 이때 운명적인 만남, 바로 5.16 군사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육사 8기생들 후배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안에 JP 김종필이 있습니다.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예. JP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형 박상희의 딸인 박영옥 양과 결혼시키고 가족이 되는 거죠. 예, 친인척이 되는 거죠. 최근까지 해로하다가 예. 얼마 전에 박영옥 여사는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백선엽 장군의 구명으로 먹고 살만하고 육사 8기생들을 만나다가 바로 역시 군인은 살려주는 건 전쟁이라고 많은 인민들은 죽어나가지만 국민들은 죽어나가지만 그렇죠. 예, 50년대 6.25가 터지게 되죠. 한국전쟁. 예. 빨리 박정희 소령을 수소문해서 전투정보과장으로 복직시켜라. 네. 복직이 됩니다. 네. 예. 그해 50년 12월 10일 날 6.25가 나던 해 12.12네? 12월 12일이에요? 12.12 사태는 아닌데. 네. 대구시 계산동. 아주 계산적으로 이렇게 결혼한 건 아니겠지만 우짜간 얘기예요. 네. 대구시 자꾸 이렇게 아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어디 가도 책 안 보고 김호남 여사 호남 푸대접을 한 이유 뭐 이렇게 계산동에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좋은 사태네요. 네. 유경수 양과 박정희 군의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주례인가요? 사회자가 실수를 하게 되죠. 유경수, 박정희. 언뜻 들어보니까 유경수가 남자 같고 박정희가 신부 같으니까. 재밌네. 네. 근데 유경수 양이 네. 충북 옥천 출신인데 얼마만큼 재력가의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집이 아니라 재력가의 딸로. 그럼요. 배화여고를 졸업하고 옥천여중 교사를 지낸 역시 집안이 좋고 돈도 있고 그래도 당시에 역시 선생님이면 엘리트인. 그럼요. 장가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간 건지 아니면 당연히 삼군사관학교가 아니라 세계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정희 생도에게 네. 엘리트 군인에게 끌렸던 유경수 양의 그런 궁합이 서로 맞았던 것인지 네. 그렇게 6.25가 터지던 12 때 두 남녀는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자녀가 바로 박근혜인 것이죠. 네. 두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쿠데타 음모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번 이화세 얘기하는 아이콘 아까는 뭐 변신의 아이콘이 쿠데타의 아이콘이다. 쿠데타를 1961년 5.16 때 한 번 한 거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 네. 예, 얘기해 주시죠. 네. 당시에 이제 52년도에 6.25가 한창 진행 중이던 장면의 비서실장 선호종원의 집에서 네. 비서실장 선호종원. 네. 이승만 대통령을 밀고 뭐 어떤 표현이 뒤로 제끼고 장면 박사를 추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네. 박정희 대령과도 얘기가 됐다라고. 네. 예, 육군본부의 이용문 작전국장이 쿠데타를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묵인 하에 그리고 지시 아래에 나중에 이용문 준장이 된 네. 육군 작전교육장이 선호종원이라는 장면 비서실장에게 이걸 거사를 제의를 하는 거죠. 장면 박사를 이제 넘버원으로 올리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승만은 피난지 부산 임시수도에서도 온갖 정략을 다 써갖고 작정을 다 써갖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 와중에 진짜 전쟁을 잘 수행할 생각을 사실은 원래도 해야 되는데 오직 장기 집권에만 눈이 먼 거죠. 워낙 전쟁 전에도 인기가 워낙 떨어져갖고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 총선에서 필패하고 자신의 재선도 장담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살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 몰두하다 보니까 뜻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심지어 미국도 마음속으로는 이승만을 버리려고 했었 그때였는데 이용문 준장은 정말로 박정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몇 안 되는 군 선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용문 장군을 모시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예. 이때 뭐
다수당인 야당의 그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게 되니까 직선제 개헌안을 들고 나오고 야당은 이에 맞서서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오고 아무튼 네. 정쟁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이때 이용문이 박정희 대령과 이제 거사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 벤플리트 미 8군 사령관도 당시 상황이 워낙 시끄럽고 이승만도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의 거사라면 묵게 하겠다. 말 없는 가운데 그냥 묵인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략을 묵인하는 거죠. 네. 네. 가겠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임시수도 부산에서 리승만이 원 소장을 믿고 야당 놈들을 단합하게 됩니다. 바로 부산 정치파동. 그렇죠. 예. 원용덕 소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5월 26일 날 심지어 일국에 그래도 국회의원 50여 명이 타고 가던 버스를 크레인으로 끌고 가서 헌병대에 구류를 하고 야당 의원들을 역시 늘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국제공산당과 연계된 혐의가 있다며 구금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정치파동이라고 하죠. 부산 정치파동. 이걸 이제 원용덕 소장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자신의 친위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들어서기 전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세운 것이죠. 김종필이 박정희 명을 받아들여서 그 전까지는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것이 대통령이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것이 경찰 아니면은 헌병. 그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헌병이 더더욱 그랬을 예. 테고 원영덕 헌병사령관이 이 짓을 한 거죠. 예. 그 대가로 원영덕은 탄탄대로를 달린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만큼 퇴보한 것이고 이때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결국은 무산이 되죠. 예. 왜 무산이 됐을까요? 결국 무산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때 이종찬.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이찬 정도 시대. 네. 이종찬 총장이 아까 원용덕 소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정치파동의 그 집행의 중심에 있을 때 네. 사실은 이종찬 총장에게도 참모총장. 예, 얼마나 많은 회의와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종찬 이 총장은 야당 탄압을 위해서 군을 동원하는 이 정치파동에도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이 박정희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용문 네. 이런 세력에 대해서도 군인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의사를 확실히 해서 결국 주권 참모총장의 재가가 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소신이 그거였어요. 군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예. 이게 평생에 걸친 소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군인이라는 그런 별명, 명예로운 별명도 있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정말 박정희에게는 통안에 이용문이나 박정희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참모총장이 원망스럽겠죠. 이종찬. 네. 네, 참군인 이종찬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말. 더 힘이 있었다면 이종찬 참모총장이 하건 말건 했을 텐데 그렇죠. 이때는 아직 뭐 내공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9년 뒤에는 막무가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기 위한 전초 워밍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이용문 준장이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유일하게 모실 수 있는 마음속으로부터 모실 수 있는 군 상관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었던 것이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자기를 자중시킬 그런 군 선배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죠. 4.19 때. 예. 예. 이때도 쿠데타를 모의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네. 뭐 맨날 이렇게 군인이 국방은 안 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이유가 결국에는 넘버원이 되고 싶었던 네. 예, 권력을 찬탈하고 싶었던 그 속내를 계속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사일을 5월 8일로 확정을 해서 네. 뭐 간단한 건 이렇습니다. 그 부정선거로 항의하는 시민들의 그런 항거가 역시 무질서 혼란 또 공산군의 발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라는 명분으로 네. 당시에 홍중령을 통해서 이종찬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자꾸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군인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는 일단 희내로를 보낸 것이죠. 네. 그랬더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종찬 장군은 우리가 장도영 중장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장도영 서북파죠. 예. 네, 네. 거사를 하려면 그래도 자기 지금 이
영광급이 나설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별 2개짜리들이 나설 게 아니라, 국내에서 더 신망받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도영 장군 얘기도 나오지만 장도영 장군은 우유부단해서 안 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미 이때도 이제 지난번 그 무력화된 것도 또 한 번 하려고 했던 것이죠. 4.19 이전에. 그렇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의 군은 민간 부분보다 분명히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었고 무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힘도 있고 또 선진화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젊었고 막 의기는 차고 넘치는데 전쟁 이후에 진급이 안 되잖아요. 인사적체가 있었군요. 또. 그럼요. 네. 아니 한국 전쟁 때는 20대 나이에 뭐 장군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진급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 하극상의 기운이 이렇게 움트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각 장교들 사이에 그런 알력 뭐냐면 너는 평안도 출신, 나는 경상도 출신. 제봐라 쟤네들은 육사라고 있는데 선배지만 아무리 선배지만 몇 주간 몇 달만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식으로 교육을 다 받지 않았느냐. 육사 11기가 갖고 있었던 프라이드의 저변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4년제야. 그런 거.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고사를 모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네. 시민들에 의해서 4월 19일 날 전국적으로 186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 화요일에 4.19를 겪은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체이탈 합법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면 본인은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각시키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자연사로 실각을 시킨 거죠. 네. 그냥 일종의 숲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예, 세게 차려고 했는데 공이 이미 저쪽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일종의. 네. 예. 와. 그러니까 자기들 뜻과는 달리 국민들이 네. 일단 반미완의 혁명을 일으켜서 네. 권력을 뒤로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친 쿠데타 시도가 무산이 됐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본 것만으로도요. 네. 근데 이제 얼마나 위아래가 없냐면 사실은 그 후에 정군운동이라고 네. 쿠데타는 무산됐지만 그 야욕을 숨길 수 없었던 박정희가 송효찬 참모총장의 퇴역을 권유하게 됩니다. 오. 예. 부정선거 책임지라고. 송효찬. 예. 송효찬. 그렇죠. 송효찬도 한국군 초창기의 맹장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저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겠죠. 네네, 맹장이었습니다. 이종찬 총장에 이어서. 네. 근데 이제 송효찬 참모총장이 보기에는 저를 승급도 시키고 등용하고 있는데 배은망덕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이때 정군운동 쪽에 방향을 돌릴 때 그 유명한 또 육군본부의 김종필 중령, 네. 또 육사 8기생들에 의해서 정군운동, 군을 좀 쇄신하자는 이런 운동이겠죠. 네. 연판장이 돌고 이때 7기, 8기, 9기, 10기 이 학상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가고 김종필이나 김형욱, 길재호 같은 그런 군인들이 국가 반란 음모죄로 체포되었다가 곧 석방이 되는 예. 그러나 예편을 당하는 네. 이 송효찬 총장 또한 이때 퇴역을 같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때 이제 JP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89세가 됐죠. 우리나라 네. 나이로. 네네. 서울대 4대 수학과를 다니다가 육사 8기생으로 입학을 한 다음에 피난 시절에 박정희의 작고한 형인 박상희의 딸 영옥과 결혼을 해서 네.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카 사이가. 이때부터 이제 생과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돼서 네. 지금까지 실존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죠. 예. 김종필은.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삼촌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2인자의 자리는 넘버 2는 다 한 거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럼요. 대통령 빼놓고는. 영원한 이 CIA 중정부장, 국무총리, 공화당 총재, 신공화당, 예,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자민련, 예, 거기 그다음에 국무총리 또 한 번 하고, 또 있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마 2004년도에 총선에서 10선 도전하다가 은퇴한 거 빼놓고는 9선으로는 아마 네, 대한민국 최고의 9선으로, 네. 지금 현재 야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16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을 모시고 육사 8기들이 주축이 된, 물론 5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과실은 8기들이 따먹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무능한 장면 정부라고 하지만 무능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4.19 혁명을 비혁명적으로 수행을 하려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당과 여야는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도대체 지금 새누리당이랑 새민연이랑 다른 게 뭐냐. 여야가 알지. 예. 결국은 성향은 비슷한데 편만 다른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도 구우파와 신파로 나뉘어서 그 구우파 부분은 친일파들 대주주들 출신이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 혁명은 학생들을 비롯한 민중들이 일으켰는데 그 수습을 그리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혁명적인 방법을 하다 보니까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자리 나눠 먹게 하게 되고 계속 밖에서는 데모하고 그런데 이때쯤이면은 수습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민주주의 입각하면 기다려야 되고 뭐 일제 35년도 겪었고 미군 정도 3년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참 군인이었다면 이렇게 권력 야욕을 들으면서 계속 윗사람 제거하면서 자기가 넘버원이 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잘 나가는 육군 엘리트로서 참모총장 내지 국방장관 내지 별 4개까지 달는 것으로 끝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타리를 보여줄 테니까 마음껏 치고받고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주주의를 꽃피워보세요. 라는 거였으면 그게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태도고 지향이죠. 네, 실제로 혼란상은 점차 잡혀가고 있었고 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1961년 봄의 얘기죠. 예, 봄의 얘기인데 이미 이때 60년 가을부터 역시 또 이번엔 장면 총리를 제거하려는 쿠데타 음모. 여러 장면들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 장면이 나오네요. 네, 정말. 넘길 수 없는 장면이네요. 네. 장면도 보면 참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윤보선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박정희 호가 출범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만들어주긴 했어요. 구테타 군이 온다 그러고서는 수녀원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목숨 바쳐 싸운 유관순열사도 있고 이렇게 초계같이 벌 땐 벌어야 되는데 일국의 총리까지 한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그 총이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요즘 같은 총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대통령인 거죠. 내각 책임자였기 때문에 넘버원인 겁니다. 수상인 겁니다. 수상. 내각 수상인 거고 대통령이 사실 명목분이었습니다만 그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실권이 없는 그냥 얼굴마다 껴긴 명목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에 불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구테타군이 왔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 그 명분은 이제 내란이 일어날까봐 피를 볼까. 근데 그 피는 봤으면 봐야 되는군요. 이게 좀 갈리는 측면인데 그래서 나중에 피가 없었습니까? 나라 역사가 광주에서 피를 흘리고. 공통적인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뜻이 어떻던 거에 구테타 군에게 정치권이 무능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항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될 수 있겠어요. 뭐 피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혼란을 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데 공통적인 건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쿠데타 군에게 그 절개를 가지고 한 거를 하거나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총칼에 이렇게 무서웠군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론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잠깐 재밌는 거 있어요. 원래 5.16 혁명이 아니라 4.19 때 1주년 때 맞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평온하게 지난 거예요. 김종필이 학생들 포섭해가지고 일종의 관제 데모 유치 공작까지 벌여가지고 그걸 기화로 틈타서 너무 혼란하니까 군이 자정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사회가 안정을 찾아 나가던 차에 역시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군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예. 그래서 5.16으로 거사를 진행을 해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작전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작전이 복잡했고 총격전이 오갔고요. 군사 결혼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얘기를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두 가지 얘기를 계속 나눴군요. 하나는 그 변신의 아이콘. 예. 남로당의 그 간부로 있으면서 군사 조직의 간부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계와 같이 남들의 목숨을 동료들의 목숨을 내던지고
자신은 살아남았던 그런 변신의 아이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잘하려고 우리는 그냥 군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벌써 이승만도 제거하려고 그랬고 장면을 옹립하려고 그랬고 장면이 들어온다면 또 장면을 제거하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군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이 오늘.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령 때 또 소장 때 이런 걸로 보면 그 위에도 이미 2스타, 3스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죠? 100번 양보하세요라도 네. 저 박정희 장군, 박정희 대령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나서자 해서 참모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예. 이게 창조정부의 창조력이 여기서 아버지. 그런 건가요? 예. 권력을 창조해야 되니까. 예. 지금 우리가 생략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런 피가 아니겠어요? 생략을 했습니다만 바로 자기의 그 상관이었던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사실 알고 있었죠. 쿠데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강 안 묵계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우유부단함도 등에 업고서는 결국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그 방송이 될 텐데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워낙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군부라는 게 지금에 비해서 명수도 적고 그 소위 엘리트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면 제거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승만 다 알고 있고 묵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미국은 이제 국익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권력이 들어오거나 미국의 이익만 관철하면 되니까. 뭐 민주주의자니까 뭐 밑에 것이 위에 것을 덮으려고 그래? 미리 알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것이 조목조목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5.18 광주 때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 혈맹우방 그러는데 국익이 우선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인권과 정의는 그 다음이었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후에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도 끊임없이 미국은 박정희를 의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계속 견제를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미국이 바라는 것은 국내 정치의 안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이다. 그렇죠. 예.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19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방향으로 놔뒀다가 처음에는 쿠데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예. 근데 그건 뭐 마치 해방 이후에 일제 그 시스템 그다음에 군경들 뭐 사람이 없다는 변명이었지만 그래서 미군정을 이끌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때도 이미 씨앗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뜻만 좋참 정말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일제 그 자기들이 패망시켰던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 뒤로 하고 가르쳐서라도 영어를 가르쳐서든 좋은 인물들 독립운동 지사 중에서 시켰어야죠. 그렇군요. 이미 사실은 그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 현대사가 또 한 번 왜곡이 되게 되는 이런 건데. 네. 자,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말씀 계십니까? 박정희 신화는 일부분만 이 신화지. 나머지는 되게 제가 뭐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다 조작된 거고 날조된 겁니다. 그렇군요. 영웅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적 대목대목마다 다 이 변절과 배신의 출세를 위해서 어떻게 권력을 지향해왔던 군인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정신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없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 권력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 대목이 몇 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열함은 인정해줘야 된다. 예. 박정희는 사실은 군 지휘관 했을 때 사고를 몰고 다니는 그런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멀쩡한 내무반에 눈 사태가 쏟아져 갖고 죽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의 인맥이라고 한다면은 해임되거나 강경되거나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선배들이 잘 봐주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 그 부분을 권력 마지막으로 합리화시키는 분은 관원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명운이 있던 근데 거죠. 내용은 뭐겠습니까? 바로 일본 육사, 특히 만주군 출신들이 군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박정희 같은
인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항일 살려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립지사상 참 부끄러워요. 네. 초창기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발대발 박정희 편 5.16 쿠데타까지는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과연 쿠데타는 잘못된 거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잘했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경제 발전을 얼마만큼 또 이렇게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